안녕하세요. 오늘도 윤모닝의 윤모닝입니다. 여러분 벌써 7월 말이 됐어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시기에는 8월이 되어 있겠죠?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2024년 상반기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2024년이 시작이 되었을 때,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됨과 동시에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1년 1년 지나갈 때마다 제 연차와 그리고 제 내공은 성장을 할 테지만 그 간호사로 보내는 이 시간들 그 끝에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끝을 향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올해 초에 시작했던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뭔가 지금 있는 이 삶에서,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의 유튜브예요. 신규 시절부터 지금껏 간호사로 쭉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저만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경험,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 같은 것들이 이 유튜브를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금씩 정립이 되어 나가고 정리가 되어 가고, 그리고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제 머릿속에서 통찰로 다가왔을 때 내가 참 그냥 이 시간들을 보낸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뿌듯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 초를 돌아봤을 때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방향,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지난번에 심장내과 간호사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다룬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일을 하면서 실제로 심장내과와 관련된 응급 상황을 마주하고 대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알기 시작했을까? 이 대처 방법을 몰랐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심장내과 부서로 왔을 때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멘붕에 빠졌던 상황이 떠오르면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심장내과 간호사의 must know 리스트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말 그대로 심장내과 간호사가 알아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심장내과 간호사로 일하게 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심장내과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항상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메모로 정리를 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리스트를 한번 쫙 써봤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심장내과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만 쏙쏙 한번 제 개인적으로 뽑아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심장내과 간호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심전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심전도의 세계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심장내과 교수진들을 보면 이 부정맥만 담당하는 교수님이 따로 계실 정도로 심장내과의 부정맥, 즉 심전도와 관련된 그런 세계는 굉장히 광범위하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심전도뿐만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간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의사분들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익히고 광범위하게 다 아는 건 힘들지만 간호사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심전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심전도의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광범위한 심전도의 세계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EKG의 모양, 그리고 순서,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 정상적인 심전도에서 각각의 구성하는 P파, QRS파, T파 각각의 모양이 어브노멀할 때의 리듬, 그리고 각각의 파형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의 리듬, 그리고 각각의 파형이 시간이 너무 길거나 시간이 너무 짧게 나타났을 때 나오는 그런 어브노멀한 EKG, 그런 식으로 노멀한 EKG와 어브노멀한 EKG를 구분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노멀한 EKG의 모양과 정상 범위는 책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브노멀한 EKG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EKG는 P파와 QRS, 그 다음에 T파로 나누어지죠. 근데 이 P파가 어브노멀한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P파가 어브노멀하다, 즉 P의 파형이 제대로 잘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고요. P의 파형이 제대로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사이너스에서 이 P파가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너스 리듬이 아니라 정셔널 리듬과 같이 사이너스 노드에서 정상적인 전기 자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P파의 모형이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P, QRST 이 한 번의 리듬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QRS, T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리듬이 있죠. 바로 A핍과 A플루터입니다. 이 A핍과 A플루터는 심방 세동과 심방 조동으로 불리우는데요. 이 심방에서 한 번의 사이너스 리듬이 아니라 여러 에피칼 포커스에서 다양하게 이 심방을 수축하는 자극이 만들어지면서 심방 자체가 부르르 떠는 겁니다. 그러한 리듬 자체도 어브노멀한 EKG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형이 제대로 잘 모양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순서가 정확한지, 그리고 이 각각의 파형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게 나타나진 않는지,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ACLS를 딴 적이 있었어요. 그 ACLS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브노멀한 리듬에서 스테이블 타키카디아, 그리고 언스테이블 타키카디아, 그리고 샤커블 리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스테이블 타키카디아, 즉 심텀이 없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를 스테이블 타키카디아라고 나눴고, 그리고 심텀이 있으면서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 언스테이블 타키카디아라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샤커블 리듬, 즉 샥이 필요한 리듬을 샤커블 리듬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환자에게 대처해야 되는 간호사의 그런 액션들에 대해서 시험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이 EKG에 대한 전반적인 이 피쉬본이라고 하죠. 체계가 조금 잡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심전도를 공부하실 때 노멀한 EKG와 어브노멀한 EKG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스테이블 타키카디아, 그리고 언스테이블 타키카디아, 샤커블 리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내과에서 공부해야 될 두 번째 영역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약물입니다. 이 약물 중에서도 응급약물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심장내과는 타과에 비해서 응급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병동이기 때문에 응급 약물을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직접 상황에 닥쳤을 때 사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응급 약물에 대한 숙지도 꼭 간호사가 해둬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응급 약물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데노코, 코다론, 그리고 도부타민, 도파민, 그리고 칼슘 글루코네이트, 마그네슘, 그리고 비본, 아트로핀 등이 있죠. 그래서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약물들은 정말로 자주 쓰이는 그런 약물들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한 상태에서 이 약물들을 쓰는 것 자체도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지만, 응급 상황에서 이 약물들을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려면 각각의 약물들이 어떨 때 쓰이는지,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어떤 용량으로 쓰이는지 꼭 반드시 간호사가 숙지하셔야지 그 응급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답니다. 에피네프린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에피네프린은 뇌로 가는 혈류량과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에피네프린은 알파1 교감신경계와 알파2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혈관의 수축을 유도해서 각각의 전신 혈관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킵니다. 즉, 전신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서 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에피네프린은 베타1 교감신경계를 증가시켜서 심박출량과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베타2 교감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에어웨이를 확장시키고 환자의 호흡이 더욱더 용이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한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약물의 기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어느 상황에서 쓰일 것 같으세요? 바로 코드블루 상황이죠. 이 코드블루 상황에서 환자의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브레인 데미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뇌로 가는 관류압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3분에서 5분마다 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에피네프린을 IV로 투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법인데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 상황만 알고 있으면 에피네프린의 반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에피네프린은 이 IV뿐만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라는 응급 상황에서 대퇴사두근의 IM으로 투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은 IVIM뿐만이 아니라 코드블루 상황에서 환자의 IV 투여가 힘든 경우 노말 셀라인과 믹스를 해서 이 ET 튜브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아까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블리딩이 있는, 예를 들면 건블리딩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코에 에피스탁시스가 있는 경우에 이 블리딩을 지혈하기 위해서 거즈에 에피네프린을 묻혀서 지혈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에피네프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에피네프린 약물을 노말셀라인과 섞어서 네뷸라이저를 시행해서 크룹과 같은 이 기관지 확장이 필요한 그런 환자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피네프린 하나의 약물만 딱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언급한 이 응급약물을 각각의 기전, 효과, 약물의 용법과 용량, 적응증, 그리고 부작용까지 다 알아두셔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급약물들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심장내과에서는 앞서 얘기한 응급약물들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내과에서 많이 쓰이는 약물들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꼽은 심장내과 간호사가 알아야 되는 지식 세 번째가 바로 심장내과에서 자주 쓰이는 약물들을 알아두는 겁니다. 베타블로커,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 AC 이니비터, ARB, 그리고 네프릴리신 이니비터, NTG와 디곡신, 그리고 다양한 이뇨제에 대한 그런 지식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
또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다양한 항부정맥제들이 있어요. 각각의 부정맥제가 각각의 클래스마다 어떤 기전으로 항부정맥제의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부전의 보조약물들 또 공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공부해야 될 게 많죠.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저 또한 공부를 하면서 모았던 그런 지식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제 네이버 블로그 아래에 제가 달아 놓을 테니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블로그에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내과 간호사가 알아야 되는 네 번째 지식은요, 저는 이거를 한번 꼽아봤어요. 바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심장내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상황들을 다 열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정말 심장과 관련된 응급 상황만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PSVT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트레이트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브라디카디아, 브라디카디아를 유발할 수 있는 하이퍼칼레미아 상황도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스테이블 타키카디아 중에서도 펄스레이스 Vtech, Vpip 이 상황도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PEA나 A시스톨 같은 경우에도 응급 상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간호사가 대처해야 하는지,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퍼스트 액션은 무엇인지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학교에서 이러한 간호사의 대처 방법을 배울 때 그 항목들만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뭐부터 할까? 항상 그 상황에서 이 지식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연습을 머릿속으로 꼭 해두셔야 돼요. 사실 엔클렉스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간호하는 방법, 이 질병을 가진 환자를 어떻게 간호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엔클렉스에서는 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간호사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환자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한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간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가 코드블루 상황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심장내과 간호사가 알아두면 좋은 것은 바로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ICD, CRT 이 세 가지 친구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계는 몸속에 삽입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와 ICD 그리고 CRT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어떤 적응증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드들이 있거든요. 이 모드들이 어떻게 다르게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모드가 어떤 환자에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드가 적용이 되었을 때 EKG 리듬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구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와 ICD, CRT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삽입한다는 공통점이 아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환자의 기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예를 들어 이 환자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기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또한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상세하게 다뤄뒀으니까 제 블로그에 한번 오셔가지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내과 간호사가 알아둬야 될 지식 must know 리스트는요, 바로 심장내과에서 자주 쓰이는 의료기구에 대해서 숙지해 두시는 것입니다. 심장내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구라 하면 당연히 디피브릴레이터라고 하는 DC샷을 예를 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DC샷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EKG 모니터, 그리고 A라인 모니터 연결하는 방법 또는 제로잉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A라인 모니터를 연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A라인 하는 방법, 제로잉 하는 방법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주는 인퓨전 펌프를 설정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메이커를 넣기 전에 임시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TPM이라는 이 기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TPM의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의미와 이 항목을 어떻게 세팅값을 바꿔서 연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언급한 이런 항목들은 정말 심장내과 간호사라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참 저도 다른 탁과만 보다가 심장내과 병동으로 딱 발령을 받았을 때 정말 공부를 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약간 방향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한번 겪어보고 경험을 해본 결과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항목들을 미리 공부해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심장내과를 발령받은 여러 간호사분들 또는 심장내과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사실은 요즘 제가 컨텐츠 하나를 더 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 상황에 대해서 간호사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액션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간호사가 해야 되는 그 퍼스트 액션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영상을 기획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을 그 컨텐츠로 만나 뵙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영상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릴게요. 댓글과 응원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